오늘은 22대 총선에 광양, 구례, 곡성, 순천, 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정현 대표님 하면은 당대표, 또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현재는 지방시의원의 초대 부회장을 맡으셨죠. 네네. 이 요직을 두루 겹친 그 화려한 정치 경력으로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사선 의원에 도전을 하셨어요. 우선 출마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참 이상합니다. 너무 고향을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아까 제 경력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한테 과분한 거였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하면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결위원을 7번, 아마 헌정사상 뭐 거의 드문 사례일 겁니다. 예결위원만 7번을 하면서 이 국정에 많은 인맥을 쌓고 있고, 또 일처리 방식을 알고 예산이 어디에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세상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호남, 호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쌓았던 그런 경험, 경륜, 인맥을 한번 쏟아 부어서 조금이라도 삶을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향에서 줄곧 출마를 하고 있고, 이번엔 제 고향인 곡성이 포함되어 있는 광양, 구례 곡성, 그리고 순천 신대, 네. 이쪽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출마를 결정하고 결심하시면서 이정현이니까 내가 여기서 꼭 선택받을 수 있다. 이 하는 본인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점에 대해서 한번 어필해 주시죠. 저는 처음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네. 이미 지역에서 비례대표까지 한다 그런다면 3번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제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국가정원, 그동안에 제도도 없었던 국가정원을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순천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 그다음에 복지, 특히 도시 첨단 과학단, 첨단 말하자면은 도시형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순천에 정말 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만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일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천의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는 걸 보고 우리 존경하는 광양이나 구례, 특히 곡성 사람들이 우리도 저런 심부름꾼, 저런 머슴 하나 들다가 한번 일 좀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되면 항상 광주 전남이 내 지역구다, 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안이든 신안이든 완도든 진도든 가리지 않고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저한테 가져왔고 저를 통해서 중앙부처하고 연결하면서 일을 처리한 걸 보고 광주 전남의 많은 주민들이, 또 아까 공무원들이,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그래, 한 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정현은 그래도 우리가 좀 머슴을 한번 부려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또 처음 듣는 얘기도 들어 나옵니다. 짧은 얘기를 시간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 대표만의 강점도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의 기대 심리에도 크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현 후보의 선거 방식은 아주 독특하다고 전국적으로도 뭐 유명하죠. 돈들 쓰는 선거 운동을 하신다고들 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또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스쿠터. 두발 기동력을 이용해서 지역을 고루고루 돌면서 본인을 알리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아무래도 좀 속속들이 다니기는 쉬울 것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던가요? 만나 뵙는 분들은? 좋습니다. 우선은 제가 순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여름이었었으니까 밀짚 모자를 쓰고 어깨tú를 두르지 않고 저는 조끼를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탔고 지금은 스쿠터를 타는데 이게 왜 장점이 있는 거 하니 내가 차를 탈 때하고 내릴 때밖에 이정이 온지를 모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지역에 머스 만난 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내가 꼴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입고 이게 지금 제 선거운동 복장입니다. 이렇게 잠바떼기를 입고 면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스쿠터를 타고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 같네? 동네 뭐 동생 같네? 또는 동네 형님 같네? 그리고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나 누구든지 저한테 쉽게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이런 정치인을 본 적이 없고 정치인이 이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때뿐만 아니고 저는 국회의원 때도 항상 내가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찾아가고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사랑방으로 부르는 머슴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다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그 동네가 오늘 내가 자는 동네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이 그 소통을 잘하는 바로 딱 그냥 이웃집 사람 같은 그러한 그 평을 가장 많이 해줘서 저는 좋고 그래서 제가 놓쳐버릴 수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런 만남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네네. 예. 어차피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우리 광양 이쪽 지역구에 광양 여수 순천 뭐 구리 곡성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여성 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여성 후보자를 내세웠어요. 결국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하실 수 있는 있을까요? 권향엽 후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하고 아주 경력이 비슷합니다. 저도 당 사무처에서 이렇게 커왔는데 권 후보님도 당 사무처에서 크셨고, 네. 저도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했는데, 우리 또 권 후보님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이렇게 있으시고, 다만 이제 국회 경험만 저는 3번이 있었고 이번에 나가면 이제 4선이 되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스치면서 뵈면. 생각보다 엄청 겸손해요. 엄청 겸손하고 그 다음에 당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너무 저를 이제 반갑게 대해줘요. 그래서 참 내가 상대 후보 운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거 결과까지 운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저는 일단 어떤 선거를 치르든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갖고 지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에 대한 절대 비난이나 또 공격이나 또 받아치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저는 정치의 전남이 아닌 삶의 전남, 정치가 아닌 방향에 또 우리 구례의 곡성의 순천의 삶에 대한 얘기만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여유 있게 아주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 좀 부드럽게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유권자들이 좀 호감을 갖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출마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공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공약 중에서도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여건에 맞는 단기간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 주시죠.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묶어가지고 천지개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양제처럼 80년대 만들어졌고 아마 옆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도 아마 60, 70년대 만들어졌을 겁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러한 국가 산단들이 대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이제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한따금 지역이 굉장히 피폐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천지개벽 차원에서
우리 국가 산단을 대개조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에너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연료로서 가지고는 정말 이제는 외국에 수출도 알리백 때문에 수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광양만권 국가 산단의 에너지 대전환 이 부분은 산업부 또 심지어는 대통령한테까지도 승부를 걸어서 빨리 이걸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국에 가서는 인력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은 많이 디지털로 변화가 IT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하게 많은 그런 그 재교육.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두 대학교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예, 예. 그 자리를 살리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안 하나로는 폴리텍 대학의 광양 분원이나 예. 아니면은 기술대학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예. 거기서 제대로 된 우리 지역 산업단지도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하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의 제철 단지를 지금 광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속품이 36,000개랍니다. 36,000개 부속품 중에 거의 대부분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철을 세계에서 1위로 생산하면서도 자동차 부속품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양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중공업 심지어는 농도인 전라도에 농기계 공장 하나가 철로 만드는 공장 하나가 없다는 게 문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방 산업이 절대로 철로 만드는 제조업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성분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배터리 공장 하나가 없는 게 우리 형편입니다. 그러나 더 또 시급한 게 있습니다. 자, 철은 포항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본사가 포스코에 있다고 칩시다. 2차 전지는 지금 광양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지금 율총공단부터 시작해 광양에서 양극재, 응극재를 생산하고 리튬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퓨처엠을 포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본사가 됐든 본사와 관련돼 있던 그런 회사들이 광양에서 시작해야만이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명실상부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럼 말하자면은 2차 전지의 본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광양에 이전하게 하는 것을 회사하고 지도부하고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옆에는 석유화학단지 옆에는 제철 공장을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기에 협력업체들 네. 소위 옛날로 말하자면 하청업체들은 전부 수도권과 그 밖에 다른 데서 뽑아오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은 참여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딴 하청에 재하청에 제재하청 인건비점도 따먹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고 그 외에도 이 말하자면은 우리 광양에 세무서 하나가 없다는 걸 지금 순천 세무서에 4,900억의 세수의 네. 절반이 광양의 기업들이 냅니다. 그런데 네. 광양은 세무서가 없습니다. 4,900억보다 덜 걷는 세무서, 독립세무서가 전국에 24개나 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광양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가에 백운산이 안 들어간 교가가 없을 겁니다. 백운산은 광양 시민들의 완전히 자존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6년도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서울대 학술림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광양 시민들은 고로쇠나 가서 조금 채취 먹는 거 빼놓고는 아예 이 백운산을 활용도 이용도 산지 비즈니스로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광양에 제가 거의 뽑아봤더니 거의 한 50여 가지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시급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여러 그 속속들이 우리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 또 우리 상공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삶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있고 환경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거든요, 되게. 그러면 이정현이 꿈꾸는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이제 말하자면 지역적인 걸 내려놓고 국회의원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예, 예.
저는 국회나 정치를 하면서 제 자신도 이제 조직에 있다가 보니까 참 국민들한테 실망시키는 그런 발언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참 제가 죄송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면 몇 가지를 이제 4선 국회의원이 되고 중진이 되니까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 국회의 헌정 80년이 말하자면 2028년이 되면 예. 지금부터 4년 뒤에면 헌정 80년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정치를 포함한 행정 시스템의 비정상이 그냥 비정상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온 비정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많습니다. 말하자면 일제잔재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네. 왕조시대 때의 어떤 권위주의도 많이 남아있고 예. 군사정권 문화도 남아있고 같은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을 해서 그 자체는 좋지만은 그 운동권 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에 고스란히 녹아내려져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정치를 한번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헌정 80년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 제가 가장 큰 꿈입니다.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국민 토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발췌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 여론으로 한번 그걸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으로 들어오자면 예.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냐면은 정당이 지금 완전히 거의 뭐 황제 또는 뭐 군주 뭐래 누가 당대표만 되면 예. 마치 그 당이 그 사람 것인 양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정치 이득에 맞게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의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요 당을 현대화 시켜보고 싶습니다. 당 현대화 중에 가장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미스트롯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간단한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걸 몇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친분과 자기 이득에 맞게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는 게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예. 이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스터트롯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공개적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약점 하나도 탁탁 집어내는 그런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다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노래 잘하고 저렇게 춤도 잘 추고 저렇게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다 발굴됩니까? 그 전에 같으면 전혀 이름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었던 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요. 지금 정치 옆에 그렇게 뽀짝거리고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들은 저 국회의원 감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각 분야에 어마어마한 다현이 같은 사람들, 태현이 같은 사람들, 정서주 같은 사람들, 이 송가인이 같은 사람들, 이명웅이 같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구석구석에 정치적인 그런 재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의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후보님의 그 정치 철학에 녹아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 그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네네.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보시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지역구 중에 특히 인구 소멸에 상위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이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너무 폭넓겠습니다만은 생각하시는 보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광양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광양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데 광양은 1.03입니다. 네. 보통 시골에 가면은 76세 할아버지가 청년회장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광양은 41.1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예. 27세부터 35세까지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36,000명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이 광양의 우선 인구 소멸을 막고 또 청년들이 밖으로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 분야, 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파격적으로 광양에다가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광양에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막 자기 생활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애가 있어서 해외 나갈 계획도 없고 잘 못 나가고 애를 데리고 가자니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4시면 찾아가고 6시면 찾아가는 돌봄 체제가 아니라 24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늘봄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의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져 있는 애들은 끌어올리고 잘 나가는 애들은 또 더 잘 나가게 하는 그러한 성적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 밑에서 다니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계약학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는 머문다고 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도가 세 가지가 하나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농촌 지역의 집을 예. 서울에도 갖고 있는 사람, 광주나 순천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촌 지역에다 집을 사게 되면 전에는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1가구 2주택이 안 되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과세도 그리고 중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주는 안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에 내려오게 되고 그게 좋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라든가 우리 지역의 대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에 외국인 학생 하나를 데리고 오면 비자를 그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을 비자를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번 돈은 애 학비를 대게 되고 아버지가 번 돈은 그 나라를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어디 다른 데로 도망치고 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고 지역이 안정적으로 있게 되면서 지역의 인재들을 대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인 지역에 처음에는 어쨌든 교육을 활성화시켜 갖고 젊은 부모들이 머물게 하고 젊은 부모들이 결국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쓰게 하고 소비를 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니까 같이 핫플레이스가 생겨서 또 몰려오게 되고 젊은이가 있으니까 재교육을 시켜 갖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기업 산업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렇게 특성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데는 상당히 그 특성화 교육 쪽에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맞습니다. 사회 진출을 시키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절대적으로 일본 잔재입니다. 교육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에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조금 선진적인 그런 그 교육 방침에 대한 것들도 많은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예. 가서 그 아까 청소년 예.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애기들이 어떤 자질과 또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완전히 그걸 초등학교 때까지 그걸 발굴한 다음에 그렇죠. 굳이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그럼요. 걔 재능 탤런트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그게 맞는 고등학교들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걔 인생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평생 하게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얼마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뭐 머릿수를 가지고 자원이 경쟁력이라고 인적 자원을 경쟁력을 따질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평가받으면 절대적으로 어떤 공감합니다. 인적 자원이 됐을 때 맞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네. 우리가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을 보면 20세기 초에 그 2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정보통신 인터넷이 발전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AI, 3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다음에 이제 현재는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뭐 자율주행까지 이런 가상현실들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역에서는 낯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내가 재교육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진로 교육을 시킬 때에 어떤 부모들도 지금 너희들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나 IT 시대 때 디지털 시대에 이런 직업이 있고 이렇게 유망할 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이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포스코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포스코 안에 짓고 있는 교육관과 홍보관이 있는데 그 교육관이나 홍보관 옆에 또 다른 건물 하나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 중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적성을 조금만 검사를 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해갖고 그 미래형 직업에 대한 것들이 컴퓨터로 제대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갖고 애들이 거기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하게 된다면 아마 남해 하동에 됐든 광주가 됐든 이렇게 다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애들에 대한 미래 직업 교육을 하나 시켜야 되는 게 좋겠고 네. 두 번째는 기존 지금 기술자들 중에 두 가지 하나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아마 포스코 방향 제철에 근무하거나 석유화학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5년 이내로 거의 절반 이상의 정년퇴임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도록 30년, 40년 동안 광양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도록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하나 이 사람들의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점에서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리텍 대학교 분원을 이 광양 분원을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폴리텍 대학교는 아주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텍 대학교 분원을 가져오고 이 폴리텍 대학교에서도 2년 동안 기술 교육을 받는다 그런다면 전문학교 자격증을 졸업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 지금 대학교 2개가 문을 닫을 형편에 있거나 문을 닫았는데 지금 그런 자리들을 우선 이 지역에서 당장에 필요로 하는 아까 디지털이나 IT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자, 기술력을 그쪽에서 양성을 해는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이 국가산단 어마어마한 광양만큼 국가산단이 폐쇄되거나 쇠퇴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 폴리텍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좀 낯설게 생각하는 저도 사실 폴리텍 대학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그리고 우리 순천에가 있고 우리 지금 광주 전남에도 3개인가가 뭐 있게 되는데 전국에 27개인가가 있게 되는데 이 폴리텍 대학교는 노동부 산하에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역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집중적으로 말하자면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를 해줘서 기술력을 바로 당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점 따고 어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완전히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건데 아주 잘 정착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어마어마한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력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폴리텍 대학교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거의 맞춤형의 말하자면 기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순천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지역 말고 광양은 워낙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광양 분원이든 아니면 광양 폴리텍 대학교든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저 지역의 역사, 문화의 컨텐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중앙 정치를 하는 분들의 관심도에는 상당히 낮은 비중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광양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우선 유당공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오래된 마을 입구에 아주 500년 된 400년 된 이런 큰 고목이 하나씩 있는 것은 봤지만은 저렇게 여러 그루에 어마어마한 몇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공원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국가정원을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원래 취지로 한다면 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당공원. 근데 내가 얼핏 듣기로 유당공원에 그 나무들이 지금 말라가는 고사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물 밑으로 그 땅 밑으로 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물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물을 물꼬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저 유당공원의 고목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운산입니다. 백운산을 가지고 백운산은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아마 광양의 고등학교까지 백운산이 들어가지 않는 교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백운산은 여기 자존심인데
사실 이 백운산이 1946년도부터 지금 서울대 학술림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울대 학술림이라고 하지만은 지역민들이 뭘 갖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지역민들한테 무슨 이득을 줬냐, 이렇게 별로 떠오른 게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거기서 고로쇠 채취한 거 하나 지역민들한테 허가해 준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 여기에 980종의 식물이 살고 있고 그중에 630여 종이 약초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백운산이 대단한 산이냐 그러면 일제가 1910년도에 강점을 해놓고 2년 뒤에 1912년도에 동경대학교 학술림으로 이 조선 반도의 그 많은 산 중에 우리 백운산을 갖다가 동경대학교 학술림으로 쓸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지역의 최고의 자산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룡사지인데 옥룡사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선국사가 35년 동안은 수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도선국사의 가장 우리 역사에 가장 많이 알려진 풍수지리에 최고 능하다는 거거든요. 풍수지리는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 이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당장에 광양에다가 풍수지리 박물관을 저는 좀 짓고 싶은 게 꿈입니다. 박물관을 지어서 전국의 그 풍수지리 예를 들어서 노풀꽃자 흥하랑자 고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학서라는 동네에 여천에 말하자면 비행장 학위 서식한다는 고 마을에 비행장이 들어섰다. 쇠섬이라고 하는 곳에 광양제철이 들었었다. 이런 풍수지리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전국적인 것을 거기다 갖다가 해놓고 1년에 4차례씩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학연구원하고 같이 광양에서 이 풍수지리학 학술대회를 열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문학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어디 별을 해놓은 밤에 그 얘기를 듣고 저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광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특히 저는 김산업이 지금부터 1500년도에 이 지구상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김을 최초로 생산을 하게 됐고 그걸 만든 사람이 김씨였기 때문에 이름을 김이라고 지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완도나 진도나 해남이나 저기 신안에서 어마어마한 김을 해가지고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적어도 그 처음 시초인 이 태인도에 그 김에 관한 제대로 된 우리가 유적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 물가가 심상치 않죠. 그 중에도 이제 특히 우리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과수 등 농작물 재배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뭐 사과 하나가 뭐 5,000원, 6,000원을 갈 수 있을 금사과가 되는 이런 실정에서 사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반이 또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했던 농업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농업 실태도 보면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시범 단지를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일부 좀 지원을 해서 뭐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스마트팜 농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농업이 되고 청년 일자리와도 어떤 연계성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심을 가져뒀으면 싶은데요. 청년농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누가 요즘 젊은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아주 요령껏 잘 집니다. 그래서 청년농, 청년어업인 청년 아까처럼 과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스마트 농을 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농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농촌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농토입니다. 이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진청에서 농업공사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농사들을 일단 청년들에게 아주 규모 있게 일단 농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아까처럼 스마트농, 과학농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천대학교가 원래 농전이었었고 하듯이 아주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청년들을 아주 사관학교처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 농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이제 기계 구입부터 시작해서 경영에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청년들이 여기서 농촌에서 농사 지려고 청년들 마련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 청년들을 믿고 제대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경영 플러스 아까처럼 농기계 구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결혼을 해갖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착 기금까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청년 농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국적으로 한 3만 명. 어쨌든 나는 뭐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광양, 구례, 곡성, 순천에 대해서는 아주 이 청년 농들을 따로 제가 만나고 해 가지고 조직을 제대로 해서 정부의 이 지원들이 아까처럼 경영 또 정주 그다음 농기계 그다음에 기술 교육 이 말하는 농토까지 확보하는 것까지를 같이 세트로 한번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자체의 발전은 결국 수장의 능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 광양을 평가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역 행정과 국회의원 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계속되면서 특히나 또 세력 간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민심마저 갈라치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아주 참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거 어떤 묘안이 없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저 휴게소에 앉아 있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 시장 군수 흉보는 겁니다. 뭐 초대를 안 했다는 둥, 인사말을 안 시켜줬다는 둥, 뭐 이렇게 저도 몇 번 들은 것 그런 거 아주 국회의원들 뭐 휴게소에 앉아 있으면 막 그런 흉들 보는 거 많이 합니다. 몇 가지 묘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그게 이제 불가피한 게 뭐냐면. 둘이 다 선거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어쩌다 국회의원은 어쩌다 지역구 내리고 시장 군수들은 365일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한테는 이 시장이 언제든지 자기한테 도전할 수 있는 예비, 말하자면 도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합니다. 적과의 동치.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들은 당연히 또 자기 야심과 꿈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빛나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맡았다고 한다 그런다면 시장하면 시장,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자기 야심을 섞어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천입니다. 이 뭐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공천을 했더라도 그 선택은 또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천권을 왜 국회의원들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지방 자치를 한다 그러냐.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시장 감을 자기들이 고르게 한다든지 지역에서 하게 해야지 왜 중앙에서 아무것도 지원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시장 공천을 주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공천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군수는 군수인 건지. 그렇죠. 국회의원이 왜 군수로 공천을 주고 도의원, 군의원 공천을 주는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 왜 그런 권한을 주는 겁니까? 어차피 선거로 당선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공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런 일을 찾아서 다닌다고 한다면 시장 군수 싸울 새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시장 군수 싸울 새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천 문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천을 국천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국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미스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유권자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호남권 자체가 진보 세력의 정치 정서가 짙은 지역 아닙니까? 물론 우리 후보님도 뭐 우리 같은 통합인 분입니다만은 근데 현 정치 상황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느낀 바를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요 우선은 호남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남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탓하고 싶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 이정현이가 광주에서요 얼마나 죽으라고 뛰었던지 39.7% 40%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광양 구례 순천 곡성으로 나온 것도 제가 표만 여도로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입니다. 자, 이정현을 보십시오.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현이가 중앙에 가갖고는 아까처럼 대구 경북 출신의 조호영이나 부산 경남 출신의 이주영이를 물리치고 당대표도 제가 선거로 됐어요. 무슨 얘기냐? 보수 정당에서 호남에 진짜 이 사람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후보를 제대로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일은 보수 정당의 호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호남 사람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지금 제주도를 날아간다고 그럽시다. 비행기 한쪽 날개만 있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 날아가면 지금 안심하고 잠자고 비행기에서 잠자고 제주도 갈 수 있습니까? 양 날개가 없이는 절대로 나를 수가 없는 모든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우리는 한쪽 날개로만 36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보입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들 진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보 정당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가 잘하면 진보, 보수가 잘하면 보수를 선택할 건데 아까처럼 우선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후보를 안 낸 점도 있었었고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그냥 사람 따지지 않고 사람을 보고 해야지 그냥 당만 보고 선거를 뽑는다고 한다 그런다면 뭐 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둬요? 그냥 당에서 한꺼번에 200명 해갖고 이 당이냐 저 당이냐 해갖고 200명 다 당선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지역별로 사람을 뽑는데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 보고 투표하라는 거고 비례대표 뽑을 때는 당 보고 투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당 보고 뽑는 비례대표는 사람 보고 뽑는 거기나 전부 당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36년 동안요 이렇게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호남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광주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 의원이었었습니다. 우리 여수 2사람, 순천 1사람, 광양 1사람 다 초선 의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선이니까 일 못했다고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들어옵니까? 또 초선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언제부터 호남 정치가 이렇게 초선판이 됐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한화갑, 한강옥, 김옥두, 박주선이, 장병환이, 김동철이 4선, 5선, 6선급 서울에 올라가서 호남 정치인들을 무시했다가는 아무것도 어느 정치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선 의원이 어떻게 당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초선 의원이 어떻게 국회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당직을 못 맡은데 그 당직자 회의에 의제로 호남 문제를 어떻게 갖다 꼽게 그 의제로 터뜨려서 있게 하겠습니까? 이제는요 그냥 없다면 모르지만 이정현이 같이 이렇게 한번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딱 나와 있으면 일단은 비례대표는 당 보고 찍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람 보고 찍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일 잘할 겁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지역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한 일에 정치력을 집중할 계획입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제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지만 제 의견입니다. 저는 만약에 딱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취임 전에라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내릴 겁니다. 광양으로 구례로 곡성으로 순천으로 불러내려서 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광양의 장점과 광양의 단점 지금 이 시점에서의 트렌드가 뭔지 같은 것을 다 아주 세밀하게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을 포함한 완전 시 공무원들하고 시민 대표들하고 또 이렇게 언론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개탕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진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온 몸을 던져서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순천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가 지역에서 자주 내려와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항상 지역민들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진짜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을 시켜야지 안 미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 됩니다.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어디가 누가 딱 태어날 때부터 호남에서는 누구 당이고 누구 국회의원 하라는 법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정말 머슴 노릇, 심부름꾼 잘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선택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눈 찌끈 감고 이번에 이정현 일할 수 있는 사람 이정현, 우리 광양 시민들의 아픈 곳, 골문 곳, 진짜 그 어떤 것도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정현 한번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광양을 천지개벽을 시키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광양을 구할 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님과 함께 같이 자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